흰 머리카락의 70대 노인이 소박한 코트를 입고 거액의 잔액이 찍힌 통장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40대 초반의 지친 표정이지만 품이 있는 한국 남성이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서 있으며 눈물을 흘리며 흰 봉투를 가슴에 꼭 쥐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과 중년 여성 등 여러 사람이 충격을 받아 무릎을 꿇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는 12월 중순의 차가운 바람이 쉼없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42세는 두꺼운 파카 점퍼 안으로 손을 찔러 넣은 채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는데 오늘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딱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민준 씨는 오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9살 딸 김서연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3살 때 첫 시술을 받은 뒤로도 완전히 다치지 않은 채 7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3개월 사이 서연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아이가 이제는 계단 10개를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담당 이상민 선생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수술 날짜를 잡아두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니는 유성물류 지입 기사 일은 한 달에 버는 게 고작 220만 원 안팎이었고 아내 박지연 40세가 근처 식당에서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봐야 둘의 월급을 합쳐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연이 약값만 매달 40만 원이 넘게 나갔으니 적금도 제대로 못 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연 씨의 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돈 300만 원을 봉투째 내밀었습니다. 이 돈으로 수술 예약금을 내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진 민준 씨는 그 봉투를 들고 한성병원 외래 접수창구에 직접 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병원에 도착해서 수납창구에 현금을 내야 예약이 최종 확정된다는 말을 은정 간호 선생님께 들은 게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오늘 아침 일찍 은행에서 돈을 찾아두고 가슴에 꼭 품은 채 병원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였고 버스를 타도 되었지만 오늘만큼은 두 발로 걷고 싶었습니다. 이 300만 원이 서연이의 목숨을 살릴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횡단보도 앞 신호에 걸려 잠깐 멈춰 선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 바로 옆에 서 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더니 그대로 인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영석 74세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 그 순간 민준 씨의 눈에는 그냥 혼자 걷다 쓰러진 노인 한 명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낡은 겨울 점퍼가 인도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20여 명의 행인들이 한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돌려버렸고 중년 여성 한 명은 스마트폰만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해줄 거라는 생각에 다들 발걸음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일제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 주머니에 손을 얹은 채 노인을 내려다보던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방을 벗어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노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119 연결되었습니다. 구급 상황 맞으시죠?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민준 씨는 빠르게 위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민준 씨는 통화를 끊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0분이었습니다. 병원 수납 마감까지 딱 2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것은 119 신고로부터 꼭 7분 뒤였습니다. 2명의 구급대원이 바쁘게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을 펼치는 동안 민준 씨는 벌떡 일어서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한성병원 수납 창구 마감까지 이제 1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빠르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20m 남짓 떨어진 곳에 있었고 택시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들것에 올리던 젊은 구급대원이 민준 씨를 향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분 보호자이십니까? 보호자가 아니면 이분 신원을 아시는 분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신분증도 없고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민준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구급대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저희가 혼자 이송하겠습니다. 신원불명 환자로 처리됩니다. 민준 씨는 구급차가 문을 닫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노인 혼자가 실려가는 광경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들것 위에 누운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노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20초 동안 구급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뛰면 늦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차가웠던 감촉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구급차가 향한 방향을 보고 그쪽 방면 응급실이 마포한 강병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곳은 이 골목에서 도보로 7분 거리였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300만 원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20분이었습니다. 한성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납창구 번호를 누르자 은정 간호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길에서 노인이 쓰러져서 신고하고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요. 은정 간호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금 굳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오후 2시 30분까지 입금 확인이 안 되면 서연이 수술 예약은 자동 취소됩니다. 취소가 되면 다음 수술 대기 일정은 최소 2주 뒤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 2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2주. 민준 씨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민 선생님이 지난번 외래에서 했던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지금 서연이 상태에서 시간이 더 지체되면 합병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로서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 해요.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마포한 강병원 응급실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걱정되는 마음과 서연이가 걱정되는 마음이 동시에 치솟았고 두 다리는 그 사이에서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오영석이라는 이름도 그 노인이 누구인지도 아직 아무것도 몰랐지만 민준 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접수대에는 수진 간호선생님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숨을 몰아쉬며 방금 길에서 이송된 노인분이 어느 자리에 계시냐고 묻자 수진 간호선생님은 잠깐 기다리시라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2분 뒤 돌아온 수진 간호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현재 신원불명 환자분이 처치 중이신데 보호자도 없고 신분증도 없어서 행정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보증인이 되실 수 있으세요? 민준 씨는 자신이 보호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쓰러진 것을 봤고 119를 눌러 도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진 간호선생님은 그 말을 듣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회복지사 윤미경 선생님을 불러드릴게요. 신원 조회 및 보증인 관련 절차를 도와주실 겁니다. 잠시 후 나타난 윤미경 사회복지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상황을 듣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원불명 환자분의 초기 치료비 정산이 안 되면 병원 규정상 처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처치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후 정밀 검사나 입원 처리 부분에서 보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펜을 들었습니다. 보증인 서명란에 이름을 쓰면서 속으로 이게 맞는 건지 끊임없이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윤미경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노인분의 초기 치료비 정산에 보증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추후 확정되지만 응급처치 기준 예상 비용이 28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입니다. 민준 씨는 잠시 굳었습니다. 가슴에 손이 자동으로 갔습니다. 품 안에 있는 300만 원 봉투, 서연이 수술 예약금, 이것이 이 서류 한 장에 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박지연 씨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지연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빠 아직 안 갔어요? 서연이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 왔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다고요. 민준 씨는 잠깐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0분 뒤 지연 씨에게 다시 전화가 왔을 때 민준 씨는 이미 상황 전체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에서 노인이 쓰러졌고 동행해서 지금 응급실에 있고 보증인 서명까지 했다는 이야기를요. 전화기 너머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그 돈이 서연이 수술비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 치료비로 묶이면 서연이는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위험하다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제발 돈 먼저 넣고 와요.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벽에 등을 기댄 채 의자에 앉아 응급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 씨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분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내가 그 돈을 왜 줬는지 알지. 서연이 때문이지 모르는 사람 때문이 아니잖아.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 씨는 스마트폰을 무릎에 올려두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40분 민준 씨가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름 모를 번호였고 받자마자 한성병원 중환자실 담당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보호자분이시죠? 지금 서연이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방금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민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순간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났지만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서연이가 왜요? 발작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요.
담당 간호 선생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기보다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민 선생님께서 보호자 만나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 씨는 잠시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한성병원까지 택시로 빠르면 15분이었습니다. 그때 수진 간호 선생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까 보증인 서명하신 분이시죠? 노인분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잠깐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들어가 보시겠어요? 민준 씨는 속으로 서연이를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수진 간호 선생님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좁은 처치실 커튼 안, 들것 위에 누운 오영석 노인은 눈을 간신히 뜨고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를 보더니 노인은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준 씨는 저도 모르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아까보다 조금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그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눈 안에 무언가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민준 씨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한성병원 빨리 부탁드립니다. 운전기사가 속도를 높이는 동안 민준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마트폰이 또 울렸습니다. 유성물류 최성태 부장이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오후 배송 스케줄 3건이 다 펑크 났잖아. 아무 연락도 없이.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준 씨는 딸이 갑자기 중환자실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장은 잠깐 침묵 후 말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오늘 무단결근이면 너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이야. 잘리는 거야. 알아듣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 씨는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딸은 중환자실, 직장은 해고, 300만 원 봉투는 아직 품 안에, 응급실 보증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아내는 울고 있고, 택시 미터기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삶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성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이상민 선생님이 민준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에는 긴장과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버님, 방금 전 익명으로 300만 원이 서연이 입원비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수술 예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서연이 상태를 보니 발작 직후 안정화되고 있어서 오늘 밤 준비를 하고 내일 오전 9시에 수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준 씨는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입금이요? 누가요? 이상민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접수실에서 익명 처리로 온 계좌 이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이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무게가 쌓였는지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복도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민준 씨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그녀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말없이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민준 씨와 지연 씨는 대기실에서 나란히 앉아 5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지연 씨의 손이 민준 씨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이상민 선생님이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서연이 이제 잘 이겨낼 겁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열을 막으려 했지만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도 민준 씨의 어깨를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마포항 강병원 사회복지사 윤미경 씨는 노인 오형석 씨의 신원조회 결과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광성건설 대표이사 오형석 1951년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경 씨는 잠시 그 이름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형석 노인은 이미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고 담당 의사에게서 며칠 입원 후 퇴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있던 노인은 수진 간호선생님이 방을 나가자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름 하나를 찾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켜 번호를 눌렀습니다. 광성건설 대표님 전화입니다. 이쪽으로 연결드릴게요.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 저녁 서연이 회복실 창문 너머로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300만 원을 입금해준 익명의 누군가가 있었고 다른 편에는 병원 어딘가에서 회복 중인 오형석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어쩐지 연결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수술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민준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오형석 씨의 아들 오재원입니다. 48세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으며 어딘가 불편한 감정을 눌러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재원 씨는 전화 너머로 조심스럽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원불명 상태에서 연대보증 서류에 사인이 들어갔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 측에서 일 처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김민준 씨 쪽에서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든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준 씨는 일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오재원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르신이라 이런 상황에서 판단 능력이 흐려질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응급실까지 따라와서 보증인 서류에 서명하고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게 저로선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건 아닌지요. 전화를 끊고 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마포 서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 및 노인 대상 불법 접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재원 씨 측에서 민준 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민준 씨가 살고 있는 마포구 온라인 주민 커뮤니티에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혼자 사는 노인 노리는 사기꾼 주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길거리에서 쓰러진 노인에게 접근해서 병원까지 동행하고 보증인 서명까지 받아낸 남성이 있다. 재산을 노린 것으로 의심된다. 혹시 아시는 분은 제보해달라는 글이었습니다. 글에는 민준 씨의 이름 이니셜과 대략적인 거주 지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그 글을 발견하고 민준 씨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사기꾼이라고요? 오빠가요? 민준 씨는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가 식구들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씨의 어머니는 민준 씨한테 300만 원을 준 것을 후회하느냐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그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는 나흘 뒤로 잡혔고 민준 씨는 그 사이 유성물류에서도 공식 해고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무단결근 이틀, 연속 배송 펑크 37건 중 3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서연이 회복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딸은 살았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동시에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낙인, 해고, 경찰 조사.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는데 세상은 그것을 범죄로 몰고 있었습니다. 마포 서부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선 민준 씨는 박성철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박 형사는 서류를 펼치더니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재원 씨 측에서 제출한 진술서와 보증인 서류, 그리고 병원 측 행정기록 3가지를 바탕으로 사전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수술비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는 것, 횡단보도에서 노인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 119를 눌렀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11분 동안 노인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박 형사는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 현장에 CCTV가 있습니까? 민준 씨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 형사는 바로 자리를 일어나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횡단보도 일대 CCTV 세대 영상을 확인한 결과 민준 씨 진술이 전부 사실과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노인이 쓰러지는 순간부터 모든 행인이 이동하고 민준 씨 혼자 남아 무릎을 꿇고 노인의 머리를 받치는 장면이 담겼고 이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총 11분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오영석 노인 본인이 경찰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영석 씨는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고 병원까지 함께 해준 거 내가 똑똑히 봤어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거기서 그냥 갔어요. 사기꾼이라니요.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민준 씨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박 형사는 민준 씨에게 결과를 알리며 말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민준 씨는 경찰서 밖으로 나오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연락이 하나 더 왔습니다. 마포항 강병원 사회복지사 윤미경 씨였습니다. 노인분의 신원이 공식 확인되었고 그분 측에서 연대보증 서류를 전액 처리하고 민준 씨 서명을 해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깐 말없이 서 있다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게시글은 다음 날 삭제됐습니다. 오재원 씨 측에서 내렸다는 사실은 주민 커뮤니티 관리자가 확인해줬습니다. 민준 씨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한성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술 후 닷새째 되던 날 서연이는 스스로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아빠라고 쓴 종이를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순간 문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에서 아무것도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노인 오영석 씨의 진짜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광성건설이라는 이름은 서울 건설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1985년에 창업해서 4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부도 없이 흑자를 유지해온 중견건설 회사였고 대표이사 오영석 74세는 그 회사를 혼자 일군 창업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영석 대표가 수십 년간 남몰래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익명으로 도움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비서에게조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본인 이름이 절대 알려지지 않게 처리해왔습니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익명의 후원자가 사실은 오형석 대표였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지난 25년간 총 3억 원이 넘는 돈이 이름 없이 뿌려졌다고 했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한성병원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 역시 오형석 대표의 지시로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이 살짝 돌아온 순간 옆에서 전화 통화하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고 딸 수술비가 묶일 수 있다는 내용을 알아들은 것이었습니다. 오형석 대표는 그 자리에서 비서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 2줄의 문자가 9살 아이의 심장 수술을 살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오재원 씨가 아버지 병실을 방문했다가 수첩에 적힌 입금 내역을 발견하면서였습니다. 오재원 씨는 아버지 앞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2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형석 대표는 아들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 사람한테 사과해라. 오재원 씨는 민준 씨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성병원 서연이 병실 앞 복도에서 2 사람이 마주섰을 때 오재원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너무 앞서갔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퍼뜨린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준 씨는 잠깐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면 저도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2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더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민준 씨에게 광성건설 인사팀이라는 곳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대표이사 오형석의 추천으로 총무지원 물류 담당직으로 채용 제의가 있다는 것, 원한다면 다음 달부터 출근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여는 유성물류에서 받던 것의 2배가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고 의료비 지원 복지 항목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공문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지연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 씨가 먼저 읽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할 거야?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야죠. 유성물류 최성태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자리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이는 퇴원하던 날 민준 씨의 손을 꼭 잡고 병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는 병원 현관을 나서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계단도 혼자 올라갈 수 있어. 민준 씨는 그 말에 멈칫했다가 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살며시 감쌌습니다. 지연 씨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3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마포항 강병원 1인실에서 오형석 대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가 입사수락 의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형석 대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된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무릎을 꿇고 낯선 노인의 손을 잡아준 그 42세 가장의 손이 25년 전 자신이 처음 익명의 봉투를 건넸던 그날 밤과 똑같은 온도라는 것을요.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돌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